판매량이 늘어가면서 또 시장은 굉장히 많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체가 되는 부분이 계시는데, 이 판매도 늘리면서 우리가 수익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가격 인하죠. 그래서 코스트 다운이라고 그러는데, 가격은 이제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원하게 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시장에서 많이 원하지 않으면 가격은 또 내려가게 되는, 시장에 의해서 우리가 업앤다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번을 보시면 사내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마른 수건을 짜고 또 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이 모든 기업이 지금 이 코스트 다운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로스쿨을 한다고 그러죠. 인원을 얼마를 얘네들이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 100명 정도의 그 미들급으로 로스쿨을 꾸리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여파가 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뭐 로스쿨 가시면 뭐 한 2억에서 뭐 1억에서 2억 정도를 이제 학비라든가 뭐 재반 비용을 하시면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들을 하시고 가시는데, 방송통신대학교가 이 오픈 코스웨어로 로스쿨을 꾸리게 되면 일단 학비 면에서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가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로스쿨을 개설을 하게 되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 원가 절감이 이제 구매 부분에서 구매 원가에 되는 건데요. 물건을 우리가 물건이라든가 또 뭐 상품이라든가 부품, 설비를 뭐 국내나 해외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오는 걸 이제 우리가 구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purchas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purchasing이라는 건 결국은 얼마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사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하고 비용, E번하고 F번을 보시면 원가하고 비용이 있는데요. 원가는 그 매출 원가하고 재고자산, 뭐 이렇게 아셋이라고 불리우는 매출 원가와 재고자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생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 원가를 줄이는 부분에서 이 원가를 절감한다는 것, 원가를 저감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 역시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제 기업이 그 해외 이전을 지금 많이 가고 있죠. 해외 이전을 많이 가고 있는데, 그 해외 이전을 많이 가고 있는 이유가 기업의 밸류체인, 뭐 원자재를 구매를 하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나 뭐 제조나 SCM이나 CS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개별적인 그 부서 활동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밸류 엔지니어링,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자기의 나라가 아닌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행위를 옵쇼어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바다를 건너간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상현 씨? 네. 그러면 왜 한국에서 생산을 하던 업체들이 뭐 삼성이나 LG가 한국이 아닌 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나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다른 분 한번 또 여쭤볼게요. 진혜린 씨? 진혜린 씨? 정다은 씨? 정다은 씨? 왜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나라로 나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네, 진혜린 씨가 마이크가 안 되신다고 그러셨고, 권인서 씨는 그렇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신현미 씨도 원가 절감 때문에 나가고, 김동훈 씨는 인건비가 싸서 나간다. 이게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굉장히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뭔가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가까운 나라, 중국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가까운 나라로 이전하는 걸 near shor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접 국가로 이전하는 거죠. 일본에서 한국으로 공장을 옮긴다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옮긴다라든가 이런 걸 near shoring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onshoring이란 건 예. 제가 이거 녹화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마이크가 끊어지게 되면은 녹화한 거를 조금 이 클래스에 올라가니까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거기서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쇼어링이란 건 본국 내에서 생산성이 더 높거나 비용이 더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장이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다가 좀 비용이 더 싼 평택에 포승지구로 간다라든가 이런 것이 온쇼어링이 되는 거죠. 서울에 있던 공장을 평택의 포승지구로 옮기고 또 평택의 포승지구에 있다가 더 가격이 나은 달성공단으로 내려간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같은 나라에서 내려가는 걸 저희가 온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쇼어링이란 건 요즘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에 나갔던 한국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리버스 오프쇼어링을 하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 공장을 다 뜯어가지고 해외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입니다. 큰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 해외 이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또 인건비가 싼 나라로 아까 얘기하셨죠? 김동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인건비가 싼 나라를 찾아서 나가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플레이스라고 그러는 유통 채널이라든가 어떤 판촉을 얘기하는 프로모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는데 이 프라이스라는 건 결국은 구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격을 의사결정을 잘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싸게 사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다이소 같은 경우에 제일 비싸봐야 물건이 3,000원, 더 비싸봐야 5,000원 이 정도 가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1,000원, 2,000원짜리 가격인데 그러면 다이소에서 MD들은 정말 1,000원, 2,000원에 팔기 위해서 얼마나 싼 공급처를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이 다이소의 MD들이 정말 싸게 사갖고 와서 자기네 점포에 뿌려야만이 다이소에서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그 원가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뭐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뭐 얼마를 남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이소가 매출을 뭐 1조를 넘기고 이런 굉장히 거대한 유통 채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소가 일단 하나 들어오게 되면 그 인근에 문구점, 또 여러분 아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카테고리가 이제 파괴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소가 그렇게 싼 가격에 들어오지만 굉장히 바이어들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라는 건 코스트 센터,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회사의 비용을 쓰는 것에서 이제는 프로핏 센터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익 창출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사러 다니는 굉장히 이익을 창출하는 센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하청업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협력업체라고 그러죠. 뭐 서브 컨트랙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돈을 벌고 협력업체도 돈을 버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소나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소나타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그 아산공장 인근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을 하면 뭐 부품을 바로바로 갖고 올 수 있게끔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만약에 아산공장에서 소나타를 만드는데 오늘 뭐 500대를 만든다 그러면 그 500대에 해당하는 부품을 협력업체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500대 분에 해당하는 협력업체가 갖고 있는 그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을 갖고 있는 금융비용은 원래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소영 씨? 이소영 씨? 임연희 씨? 금융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연희 씨? 유시은 씨? 유시은 씨? 금융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오디오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채팅창에다 써주세요. 네. 근데 이 자재는 원래 현대자동차에서 만들려는 자재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자기네 웨어하우스, 자기네 물류창고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보면 협력업체가 대신해서 맡아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맡고 있는 기관의 금융비용은 현대자동차나 삼성반도체가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그거를 다 중소기업에다가 물리고 있으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재고를 갖고 있으면 그게 다 금융비용으로 잠겨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영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다음은 4번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도 13년 구매하면서 아직까지 이거 해답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자, B급 자재를 가지고 A급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1번을 써주시고요. B급 자재를 가지고는 B급 제품밖에 안 나온다 하시는 분은 2번을 한번 써주세요. 이준영 씨 1번이라고 그러셨고, 권윤서 씨 2번. 자, 김성혁 씨가 2번이라고 그러셨는데, 왜 B급 자재를 가지고는 B급 제품밖에 못 나오는지 한번 마이크 키시고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김성혁 씨. 음, 교수님 처음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아, 네. B급 자재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냥 자재 자체 재질, 퀄리티 면이나 강도나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매해서 어떤 부품의 원가를 깎는 이유는 뭔가 그 자재를 깎아가지고 A급 제품을 만들려고 저희가 깎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준영 씨가 C급이 아니고 B급이라면 충분히 A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준영 씨 한번 그 이유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실래요?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우선은 이제 제품이란 거는 재료들을 다 이제 어셈블 해갖고 만드는 건데, 네. 그러면 전부 다 A급 재료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도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나 그 기술력을 가지고 더 A급 제품을 만들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 같은 거가 이제 뽑는 방식을 바꿔갖고 이제 땅에서 이제 뿌리식으로 이제 얻을 수 있도록 해서 나쁜 환경에도 A급 제품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네, B급 그런 정도라면 얘기시죠? A급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네. 그래서 정말 부품들을 우수한 부품들, 우수한 설비를 모아가지고 저희가 A급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재가 하나가 흐트러지게 되면 이 A급 제품을 만드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품이라고 그러는 것들이 있죠. 명품. 그래서 뭐 이 루이비통이나 샤넬 백을 보시면 이 바느질한 게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30년, 40년 동안 그 스티치만 하신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작점과 끝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럭셔리라고 얘기를 하고 명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굉장히 좋은 자재를 가지고 굉장히 퍼포먼스가 나는 워커들이 작업을 해야지만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B급 자재에서 A급 제품 나오는 거를 이준영 씨도 좋은 대답을 하셨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이 싸니까 업체를 변경을 하고 또 한 업체에다 주던 물량을 두 업체에다 나눠주고 멀티 벤더로 가고 이러면서 이제 품질 저하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들이 많다는 거. 이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그거에 대한 어떤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재작년에 여러분 학교에서 그 수업이 끝나고 저희 그 수업 뒷반 반장하고 여기 가서 이제 냉면 하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BMW에서 520D 디젤 차량을 쓰는 520D에서 자꾸 주행 화재가 났어요. 2년 전에. 그랬더니 이 장충동에 있는 평양면허 사장님이 주차터 앞에다가 저렇게 붙여놓으셨습니다. BMW의 디젤 차량, 예를 들어서 뭐 520D나 뭐 320D의 주차타워 주차를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나가지고 다른 차량에도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엔진에 들어가는 그 디젤유를 뭔가 컨트롤해주는 부품을 구매하던 BMW의 구매 담당자는 분명히 저거를 예전에 썼을 때에는 문제가 없던 것을 뭔가 가격을 싸게 코스트다운을 한다라든가 뭐 품질을 변경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화재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BMW가 굉장히 리콜이 들어가고, 아직까지도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벤츠하고 BMW하고 판매량을 보면 벤츠가 지금 월등하게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렇게 품질이 하락이 하게 되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BMW가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 학교에 바빠가지고 안 오는데 2015년쯤인가 봐요. BMW 코리아의 구승혜 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구승혜 부장. 아마 여러분들 그 구글에서 검색하면 뭐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동국대학교 우리 학교 와서 그 직무 역량과 기업 분석에도 강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바빠서 이제 몇 년 전부터 못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냐면 BMW를 자기가 입사를 해가지고 누적 판매를 1000대가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BMW 전체 딜러 중에서 차를 가장 많이 판 사람인데, 그래서 BMW 차를 가장 많이 판 사람들을 해마다 연말에 이제 컨벤션을 해요. 시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BMW 코리아 딜러들 코롱 모터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도이치 모터스도 있고, 그런데 전체 딜러들 중에서 이 사람이 1등을 해가지고 부상으로 뭘 받았냐면 760i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60i를 타고 다니는데 한 1억 정도 되는 걸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차를 많이 팔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품질 문제가 나오니까 BMW에서 전체 1등하는 구승혜 부장도 판매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매 담당자는 항상 동일한 품질인데 싼 제품이 있느냐, 싼 부품이 있느냐. 그래서 영업사원들은 뭐 품질이 똑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하시게 되면 아무리 저가의 부품이고 이렇게 비중이 없는 부품 같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품질 하락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또 공교롭게도 투스원 플레이스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CJ가 명함이 갈린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CJ 제일제당이고 하나가 CJ 푸드빌이에요. 보시면 CJ 제일제당은 뭐 HMR이라고 그러는 이 간편식이 대부분 이제 1인 가구도 많이 계시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외식을 안 하고 뭐 번거로우니까 이런 간편식을 사서 뭐 비비고라든가 이런 걸 들기 때문에 CJ 제일제당은 지금 매출이 아주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미국 사람들이 이 비비고 만두에 아주 맛을 들어가지고 비비고 만두를 처음에는 수출을 했다가 이제는 LA에다 공장을 져가지고 미국 사람들 먹게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매출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CJ 푸드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사진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와 뚜레쥬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투썸 플레이스는 뭐 예전에 매각을 했고요. 뚜레쥬로도 지금 이제 매각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CJ 푸드빌의 메인 아이템이 커피하고 제과 제빵이었는데 두 사업부를 다 매각을 하게 되면 이제 푸드빌은 회사가 이제 뭐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남아있는 인력 중에 얼마는 뭐 CGV로 보내든가 아니면 뭐 다른 계열사로 보내겠죠. 그래서 똑같이 어떤 그 식품 산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 코로나 사태 9개월 만에 똑같이 재벌회사 아닙니까? 대기업이고 CJ 제일제당이나 CJ 푸드빌은 다 대기업인데 한 회사는 더 자기네 역량을 개발을 해서 더 잘 나가는 CJ 제일제당이 된 반면에 CJ 푸드빌은 지금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에는 또 이게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이 인공지능이 계속 이제 업무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전에 IBM 왓슨 같은 경우는 사업 부문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 고객사로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인천에 있는 길병원에서 온컬러지라고 그러는 종양학의 이 의사 간호사 또 생물학 하시는 분, 임상병리 하시는 분, 기초의학 하시는 분들 팀을 짜가지고 2년 동안 데이터를 굉장히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IBM 왓슨이 종양학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진료를 기록한 걸 우리가 카르테라고 그러죠. 차트라고 그러는데 이 환자의 카르테를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하고 이 IBM 왓슨 인공지능하고 똑같이 리딩을 시켰는데 환자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사람도 있었고 이 IBM 왓슨한테 가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환자가 갈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론을 봤더니 이 AI가 분석을 해내는 환자의 차트나 30년 뭐 25년 하신 가천대학교 아주 전문가들이신 그 의과대학 교수님이 보신 차트나 결론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의사 선생님도 뭔가 인공지능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직군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실 때 뭐 이런 AI나 뭐 로봇이나 또 뭐 자율주행이나 뭐 드론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좀 경쟁할 수 있는 직업은 좀 여러분들이 피해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인으로서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AI, 로봇, 자율주행 드론이 못 들어오는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그것도 여러분들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컨설턴트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AI 도입을 해도 이게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네. 기업은 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네. 이걸 이제 AI가 분석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네, NC가 가지고 있는 야구단이 있습니다. 창원에 NC 다이노스라는 야구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개 구단이 야구단이 있는데 대부분은 자기네 그 홍보팀이나 마케팅팀에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경기가 뭐 9시나 9시 반에 끝나면 영상 편집 작업을 사람이 하니까 그 다음날 빨라야 뭐 그 다음날 새벽에 올라오는 구단이 있고 뭐 퇴근하고 잠을 자다가 아침에 올리는 구단이 있는데 이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는 9시 반에 경기가 끝나면 AI가 영상을 편집을 합니다. AI가 영상을 편집을 해서 물론 다 이제 이 프로그램은 NC 소프트웨어들이 짠 건데 그 NC 소프트웨어들이 짠 그 영상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지금 영상 편집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는 경기가 끝나면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자기네 영상에 올리기 때문에 창원의 NC 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 기사를 쓰는 기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자가 나오고 있어요. 기상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뭐 태풍의 진로라든가 이런 걸 자기가 예측을 해서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예전에는 뭐 신문방송학과나 뭐 언론학과에서 뭐 기자를 가려고 이제 그랬는데 앞으로는 기자 되시는 분들도 인공지능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포지션이 되셨다는 거. 그래서 향후 구매 등 이제 경영 지원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도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가 IoT라든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인간하고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플이라는 회사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오피스 디포 같은 회사인데요. 이렇게 MRO 자재를 구매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구매할 때 이제 AI를 도입해서요. 고객이 뭐 스페니쉬로 주문하면 스페니쉬로 이제 구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처리를 하고요. 영어로 오면 영어로 받고 또 뭐 프랑스어로 오게 되면 프랑스어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굉장히 그 납기라든가 이런 기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켜서 스테이플이라는 회사 자체로는 굉장히 이익이 증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시점의 문제인데 우리도 이런 걸 다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MRO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수업 듣던 분들 중에 이제 2명이 이 서브원이라는 회사에 MRO 구매 담당으로 취업을 했는데 면접 질문에 이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은 LG그룹에서 이제 분사가 돼서 매각이 됐는데 그 뭐가 됐냐면 면접 질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자, 뭐 복사용지를 10,000박스 구매 의뢰를 받았습니다. 10,000박스 구매 의뢰를 받았는데 당신은 몇 박스를 사줄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LG그룹이 아마 전체 56개 계열사가 이 MRO 구매를 서브원이라는 회사에 맡겼는데 그 전체 LG그룹이 한 달에 쓰는 게 한 복사용지가 10,000박스 정도 되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브원의 이 복사용지 MRO 구매 담당이라고 그러면 몇 개를 사줄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이라면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얼마를 사주실 건지. 그러니까 10,000박스가 구매 의뢰를 결제를 받아서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10,000개를 사주시면 됩니다. 10,000개를. 그러니까 10,000박스를 사주시면 되는데 얼마를 사주실 거냐 이거예요. 뭐 10,000개를 사주시는 분도 계실 테고 뭐 9,000박스를 사주시는 분도 계실 테고 8,000박스를 사주시는 분도 계실 테고 뭐 그런데 이준영 씨는 왜 3,000박스라고 그러셨습니까? 제가 질문 전에 그 사항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구매를 10,000개를 사려고 했어요. 한 달에. 전체 LG그룹 전체에서 쓰는 게 10,000개인데 10,000개를 MRO 담당한테 10,000박스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결제를 10,000박스 받았으니까 10,000박스 사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채용을 한 아이들이 얘기한 박스 수가 있어요. 그게 몇 박스일까요? 저는 딱 3분의 1 정도로 잡은 게 저는
딱 전체를 살 돈이지만 아무래도 위험 비용 때문에 아니, 근데 여기에서 3분의 1이면 계산을 지금 너무 모자르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일단은 최상이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그 확인차 산업시스템공학과에 여학생 둘이 갔는데 5천 네. 박스라고 답을 했습니다. 5천 박스. 어, 왜 5천 네. 박스라고 답을 했을까요? 자, 그 모든 부서에서 그 10,000박스 안에는 이 허수, 그러니까 부킹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뭐 한 달에 10박스를 쓴다 그러면 구매 의뢰는 몇 개라는 거예요? 20박스, 30박스를 하니까 10,000박스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뭔가 오버부킹 된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절반만 잘라가지고 사주겠다 그랬는데 역시 그 서브원에서 면접 보시던 임원들이 이 친구들을 다 채용한 거 보면 뭔가 오버부킹 되는 거에 대해서 LG그룹 자체가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 뭐 비용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널널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뭐 제주도로 출장을 가요. 출장을 가는데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나는 업무 마치고 밤 비행기로 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좀 회의가 11시니까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신입사원을 제주도에 뭔가 회의가 있어가지고 보낸다고 그러시면 그 전날 밤 비행기를 태우실 겁니까? 아니면 아침 11시 비행기니까 6시 첫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가도 시간은 널널하니까 아침에 6시 비행기를 태우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을 보내는 상사라고 그러면 밤 비행기 1번, 아침 비행기 2번 한번 쳐주세요. 김서영 씨 한번 왜 아침 비행기 태우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서영 씨. 마이크 좀 여시고. 아침 비행기가 일반적으로 밤 비행기보다는 더 저렴하기 때문에 네. 일을 진행하는데 뭐 아무런 그 방해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입사원 입장에서 좀 밤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거기서 잠을 좀 충분히 자고 미팅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잠은 비행기에서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11시 비행기인데 만약에 김포공항을 그러면 6시 비행기라 그러면 5시 반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5시 반에 가려고 그러면 뭐 집이 잠실이라 그러면 거의 뭐 4시 반쯤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침잠을 설치고 나와서 미팅을 가는 것보단 전날 좀 내려다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 만약 제가 신입사원이라면 미리 내려가서 미리 내려가는 것보다 그냥 단기간에 집중해서 일을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얘기 잘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해외 출장을 보내면 뭐 신입사원은 무조건 이코노미를 태워서 보내요. 그리고 뭐 좀 직급이 올라가면 뭐 임원 정도 되면 이제 뭐 비즈니스를 태워서 보내고 이러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실무진이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진이 뭐 구매나 영업이나 실무진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중요한 컨트랙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뭐 이런 짧은 거리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거리 짧은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뭐 미주 노선이나 유럽에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14시간 가는 비행기를 이코노미에 태워서
도착하자마자 회사를 방문해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무 능률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계약하는 이 어마운트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그 금액이 크다 그러면 신입사원이라도 비즈니스를 태워서 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게 인사부에서 이런 걸 규정으로 해놨는데 차라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톨러런스를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왜 5,000박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5,000박스가 사실 필요한데 10,000박스를 부킹을 해서 자기네들이 한 달에 10박스를 쓰는데 20박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20박스 중에서 10박스만 쓰고 10박스가 남아서 2월이 되는 게 아니라 이 10박스가 분명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회사에서 자기 뭐 개인적인 일로 프린팅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매하실 때에는 제가 MRO 자재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구매 의뢰를 받으셨을 때 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그 상수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저희가 뭐 이거 국민연금만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 국민연금이란 건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면 4대 보험은 무조건 강제보험이니까 회사에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거는 보험료를 다 받아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5세에 은퇴하시면 국민연금을 다 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국민연금이 나이가 올라가요. 65세에 주겠다 그러다가 지금 뭐 또 70세 얘기가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쯤 되면 뭐 75세나 80세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국민연금 보험금이 나오는 이유가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 국민연금을 보험을 설계했던 대리사들이 뭘 넣지를 못한 겁니까? 이 보험 상품을 설계를 했을 때 뭘 넣지를 못한 거예요. 뭐 인구가 줄 수도 있고 수명의 증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상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대부분 여러분이 한 달 급여에서 떼어가는 걸 보험료라고 그러는데 이 보험료는 적게 내고 싶어요. 그리고 보험금은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심리야. 그래서 여기 경제학 전공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경제학 전공하시면서 이 법경제학에 관련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공하신 교수님이 안 계시면 뭐 시간 강사라도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법경제학을 조금 공부를 하고 나가시면 이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구매와 영업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뭐 9월 18일 날입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금액으로 484조입니다. 484조인데 제가 이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을 왜 써놨냐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포드나 페라리나 피아트 크라이슬러나 BMW나 혼다나 닛산이나 마치다는 그렇게 규모가 안 큰 회사지만 또 에스턴 마틴이나 뭐 스바루나 폭스바겐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많습니다. 테슬라 이제 생긴 지 2010년에 생겼으니까 10년밖에 안 된 회사예요. 그리고 뭐 전기자동차를 만들긴 하지만 그게 뭐 썩 그렇게 많이 팔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 EV라고 그러는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기존의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존의 아직 쟁쟁한 회사들보다 더 크게 본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이 회사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제 10월 달에 그 현대자동차 인사팀에 있었던 그 홍진기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현대자동차 뭐 입사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뭐 수소차를 하고 있지만 이제 중국 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차가 지금까지 못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배기가스 규제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들이 뭐 가솔린 엔진이나 뭐 디젤 엔진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 배기가스 규격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 그래서 못 들어온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전기 자동차로 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전기 자동차는 머플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엔진이 없으니까 머플러가 없습니다. 그냥 차의 무게의 대부분을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SK나 뭐 LG나 이제 얼마큼 줄이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감소하게 되면 연비가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엔진이 없으니까 어때요? 소음이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소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창문에 바람 소리가 계속 들리게끔 하는 윈드실드를 다 없애버렸어요. 창문에서 그냥 바람 소리가 납니다. 운전자가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차가 전기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때는 소비자한테 달렸다라는 겁니다. 소비자가 나는 중국차니까 못 믿어서 못 사겠다 하면 안 사는 거고요. 근데 뭐 싸니까 난 사겠다 하시면 그 사람은 이제 중국차를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로 생태계가 넘어가게 되면 경쟁자가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 중국차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양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혁신 사례를 보면 저희가 구매에서 재료비를 머티리얼 코스트라고 그래요. 머티리얼 코스트라고 그래서 뭐 줄여서 MC라고 그럽니다. MC 머티리얼 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구매 파트에서 죽기 살기로 재료비를 한 5% 정도 줄여주면 영업부서는 37.5%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재료비를 많이 줄여주면 줄여질수록 매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뭐 비근한 예를 들어서 뭐 칼국수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명동에 가시면 명동 교자가 9,000원입니다. 9,000원이면 명동 교자에서 파는 명동 칼국수 한 그릇에 순수하게 원재료비, 거기 뭐 들어가는 뭐 스탁이라든가 닭 육수라든가 뭐 밀가루라든가 뭐 김치라든가 그 한 그릇의 원가는 어느 정도 할까요? 여러분이 9,000원에 사서 드시는데 그 재료비는 얼마 정도 할까요? MC는. 아마 이주정 씨가 아마 거의 정확하실 거예요. 저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재료비가 30%를 넘어가면 굉장히 장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30% 정도, 홍철홍 씨는 아주 굉장히 하드하게 2,000원 그러셨는데, 뭐 저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텐데, 한 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NCS에서 여러분들 그 구매 조달 직종 코드가 02040101입니다. 그래서 직종이 구매 조달이라고 해서 Purchasing and Procurement인데, 구매가 조금 넓은 의미고요. 조달은 조금 물건을 주문을 주고 물건을 받는 루틴한 업무를 우리가 프로큐어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 직종의 정의를 보시면 조직의 경영에 필요한 자재,
장비, 장치를 조달하기 위해 구매 전략을 수립하고요. 구매 계약의 체결과 구매 협력사 관리, 또 구매품 품질, 앞뒤 원가 관리를 수행하는 업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공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전공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 쪽에 전부 기계공학, 전자공학 뭐 이런 친구들이 지금 입사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경영이나 뭐 글경, 뭐 글리 뭐 이런 데 친구들이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 공과대학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구매를 가르칩니다. 또 뭐 정치외교라든가 사회학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대인관계 쪽에 뭔가 퍼포먼스가 내는 사람들도 어차피 이게 영업사들하고 계속 만나가지고 뭔가 의사소통을 하고 대인관계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뽑고요. 또 법학도 필요하죠. 뭔가 이게 또 계약서가 많이 들어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또 원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원가 분석을 하셔야 되니까 뭐 수학과라든가 뭐 경제학과라든가 경영학과라든가 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공만 놓고 보면 뭐 거의 뭐 웬만한 과는 다 갈 수 있다 하는 업무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와 조달의 차이를 보면 구매는 개발할 때부터 인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의 뭐 노트 20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BTS하고 같이 하고 있죠. BTS하고 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그 디자인 팀에서 색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색깔.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색깔이 하나가 나왔는데 혹시 아세요? 노트 20에 어떤 색깔인지? 갤럭시 노트 20, 노트 20 울트라. 그렇죠. 울트라에 색깔이 하나 있어요. 색깔. 보라색도 있어요. 네, 김혜정 씨 있는데. 새로 나온 색깔이에요. 그 BTS 그 자켓 색깔을 한번 보세요. BTS 자켓 색깔. 그렇죠. 미스틱 뭐예요? 미스틱 그린입니다. 그린. 그래서 이 컬러를 지금 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윤희진 씨랑 이준영 씨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그러면 만약에 미스틱 그린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레진이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몰드물을 만듭니다. 사출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 미스틱 그린이라는 컬러를 뭐 LG화학이라든가 이런 ABS 레진을 사갖고 오시는데 이 색깔은 기존에 팔던 색깔이 아니니까 얘네가 물량을 워런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뭐 100톤을 만드십시오라고 한 번에 그 정도 해서 자기네가 가져간다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0톤을 주문해서 이게 뭐 하나에 20g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몇백만 대, 몇천만 대 팔아야 되는데 그 물량을 팔지 못하게 되면 저 미스틱 그린의 플라스틱 그 원재료는 불용 제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이 그 초도 물량을 계산할 때 굉장히 예측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게 되면 다 저기 재고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는 이번에 미스틱 그린이라는 컬러를 뭔가 만들면서 이 컬러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저희가 2학기 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지만 한번 내년 상반기에 실제로 이 노트 20 울트라가 이렇게 팔렸는지 그 색깔이 많이 나가는지 한번 보시면서 그때 그 강사가 왜 그 말을 했었을까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구매 단계부터 들어가고요.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 엔지니어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달이라는 건 양산 자재를 우리가 MP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양산이라는 건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0,000개를 주문을 줘서 10,000개를 가져오는 아주 루틴한 프로덕트를 우리가 조달이라고 그러고요. 파일럿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파일럿. 방송사에서 이건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흥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한번 만들어보고 시청률을 보고 두 번째 가고 대표적인 게 이제 신서유기 같은 거죠. 신서유기가 이제 나영석 PD가 이게 될까 안 될까 해서 한번 했었는데 되니까 이제 고정 편성을 받고 뭐 시즌이 또 2, 3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개발팀에서 한 10대 정도, 20대 정도 만드는 걸 EPP라고 합니다. 이밸류에이션 파일럿 프로덕트를 20대 만들어서 핸드폰을 한 20대 만들어서 개발을 팀에서 이제 뭐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고 뭐 화면이 몇 개지고만 이런 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라인 파일럿 프로덕트 LPP라는 걸 돌려요. 이때는 한 50대에서 300대까지 돌립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느 정도 분량을 잡으면 그때 첫 번째 양산, 그래서 퍼스트 MP라고 그러는데 초도 물량 양산을 뭐 10,000대를 건다라든가 10만 대를 건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품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레벨 3나 레벨 4부터 NCS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공기업을 가신다고 그러시면 그래서 레벨 3는 발주 관리, 신입사원들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주문을 주고 물건이 언제 들어와야 되고 그걸로 들어오게 해서 어디까지 지금 만들고 있고 만약에 납기가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R은 대리입니다. 대리. 구매 부품의 품질 관리와 구매 계약 업무를 하고요. 한 10년쯤 되시면 레벨 5 과장이 되시면 구매 협력사를 육성하시고 개발 구매와 구매 원가 절감 실행, 구매 성과 관리를 하는데 구매 협력사를 육성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협력업체 그 대표님들하고 해외 순방도 이제 이때부터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들이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선진국에 가서 보시면 뭐 실리콘밸리도 둘러보시고 또 유럽에 가시면 독일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공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가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독일 같은 회사는 한 700명 회사가 있어요.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근데 여러분들 이 오픈카라고 그러죠. 이 카브리올레를 보시면 그 뚜껑을 저희가 탑이라고 그러는데 이 탑이 쇠로 된 하드 탑이 있고요. 천으로 된 소프트 탑이 있습니다. 소프트 탑. 하드 탑이야 철판 가지고 되는 거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이 소프트 탑 같은 경우는 거의 독일 회사들이 전 세계 그 오픈카의 거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 전부 독일제 그 천으로 된 소프트 탑을 하는데 왜 이걸 다른 나라에서 못 만드냐면 이 회사들이 그 뭐 회사 자체는 뭐 직원이 500명, 700명 되는 정말 조그만 회사인데 뭐 할아버지 때부터 이 소프트 탑만 만든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3대에 이어가지고 계속 그 하나만 파는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 탑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시는 분? 소프트 탑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 아시는 분? 이쯤에서 뭐 정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맞추시는 분은 커피 쿠폰을 지금 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업은 이렇게 강사가 뭘 이렇게 래플이라고 그러죠, 래플. 래플을 걸면 빨리 그걸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그 수업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거라도 그걸 받아가겠다는 생각이 있으셔야지 재미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프로그램이다. 어떤 프로그램이죠? 신현미 씨? 마이크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뭔가 말을 만드셔가지고. 예. 자, 이 소프트 탑을 씌운 상태에서 차량이 전복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누가? 더미가 아니고, 그렇죠? 사람이 탑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전복이 됐을 때, 이 소프트 탑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김소영 씨가 정답을 맞추셨는데, 이따가,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자, 차량이 전복이 돼가지고, 사람이 이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밑에는 소프트 탑, 천으로 된, 커버가 우리 차를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무게를.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전복이 돼가지고, 뒤집어졌을 때, 이 차체 중량을 그 천 쪼가리가 견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설계라든가 또 어떤 충격 흡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고도의 기술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독일에서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그 김민경 씨하고 이따가 가위바위보를 하셔가지고 이긴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700명 이렇게 돼 있는 회사들이 전 세계 마켓 시어가 90%가 되니까 얘네들은 주간 몇 시간을 근무하냐면요. 주간 몇 시간 근무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주간 52시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프트탑을 만드시는 회사들은 주간 몇 시간 근무할까요? 독일에서 지금. 주간 28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주 3일 근무해요. 그래서 뭐 월요일 날 근무하고 화요일 날 쉬고 수요일 날 근무하고 또 하루 쉬고 금요일 이렇게 해도 되고 월요일 날 근무하고 뭐 화요일 날 안 나오고 수목 근무하고 금토일 놀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주 3일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야만 아주 파고드니까 굉장히 이 전문가 그룹에 들어가는 회사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구매 혁신 사례하고는 제가 말이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여러분들 그 F&B 사례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반포에 그 JW 메리어트 그 서울 호텔이 있는데요. 여기 와인바에서 와인을 이제 팔았는데 처음에 한 7만 원, 8만 원짜리니까 와인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로 올리니까 소믈리에가 올리니까 그제서야 와인이 나갔다고 그래요. 제가 아까 이 F&B 원가 30%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소믈리에는 왜 가격을 15만 원으로 올렸을까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올려주세요. 프리미엄이라는 의미지. 권인서 씨 한번 마이크 열고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프리미엄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고급 이미지 같은, 이게 오히려 비쌀수록 더 좋을 것이다라는 거를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게, 가격을. 좋은 얘기 하셨는데, 그게 와인에 대한 프리미엄입니까? 아니면 호텔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프리미엄? 호텔에 대한. 예. 그 호텔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JW 메리엇이라는 프리미엄이 이 가격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믈리에가 자기가 그 매입하는 가격도 알려줬는데, 뭐 저한테 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이마트 기준으로, 자기네들 파는 퀄리티가 이마트 기준으로 한 2만 원 정도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와인 정말 맛있게 드시려면 이마트 가서 2만 원대 사시면 호텔급으로 드신다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2만 원짜리 받아다가 쟤네들이 15만 원에 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가와 다르게 또 뭔가 이 호텔업이라는 거, 하스피탈리티에서는 이 브랜드 파워라는 게 오히려 싼 거가 안 나가니까 비싸게 올려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이 동탄에 있는 업체인데요. LG전자의 호치민시티, 베트남 호치민시티의 1차 협력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임원들 상대로 강의했던 자료인데, Supplier Relationship Segmentation이라는 건 얘네들은 그 LG에서 얘네들이 못 사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자재를 사가지고 사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LG가 얘네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자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HBK가 사는 자재는 이제 보급 자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LG에서 사급 자재를 주니까 뭐 자재를 자기네들이 못 사는데 뭐 일단은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또 LG에서 중장기 계약을 하니까 뭐 물건을 못 구하고 이런 건 없었는데 뭔가 그 시장 가격이 변동이 생기고 표준화나 경쟁 입찰 또 온라인 뭐 입찰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LG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간섭 아닌 간섭을 해서 굉장히 피곤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시티에서 LG전자 협력업체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그 호치민시티 베트남의 호치민시티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엔지니어들이 출장을 가는데 그 세관에서 이 엔지니어들이 갖고 가는 그런 기구 같은 게 있겠죠. 무슨 툴링이라고 그러는 뭐 자기네들 쓰는 뭐 기구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버니어 캘리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거 왜 품목에도 없는 거 갖고 들어오냐? 그래서 자꾸 세관에서 잡아서 통관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 역시 1차 협력 업체와 대기업 간에 굉장히 협력이 잘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200 고성장 PD라고 있는데 제가 지금 멘토링을 하고 있는 트윈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판교에서 그 자율주행 이제 페어가 열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리니까 그 자율주행 페어 할 때 오시면 지금 트윈이가 거기서 무슨 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얘네 자율주행 카트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입니다. 2020년 8월 26일 날 현대 글로비스하고 글로비스는 아시겠지만 현대기아차에 우리 인랜드 트래킹을 하죠. 육상 운송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랜저나 아니면 뭐 소렌토나 이런 게 생산이 되면 거기서 이제 받아와서 그 각각의 현대차, 기아차 대리점까지 이제 운송을 해주는 건 글로비스 차량이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물류 창고라고 그러는 웨어하우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저희가 포크리프트라고 그러는 지게차를 가지고 사람이 운반을 했었는데 이걸 얘네들 자율주행 카트를 가지고 QR코드를 박은 데에다가 물건을 이동을 해주면 뭔가 그 로봇이 집어가지고 이송을 해주는 그러니까 무인 웨어하우스를 이제 기획을 했는데 거기에 파트너사로 지금 현대글로비스와 지난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트위니가 제가 작년에 멘토링 할 때에는 직원이 30명이었습니다. 30명. 30명이었는데 제가 8월 26일 날 만나가지고 저 MOU 한 날 만나서 물어봤더니 1년 만에 종업원이 75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만에 거의 2배로 직원을 채용을 하고 굉장히 스타트업이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트위니의 구매 혁신 사례를 보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또 기구라고 그러죠. 메커니즘 개발하는 데가 굉장히 협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도 잘하고 이 회사가 그 대전의 카이스트에서 이제 사내벤처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사내벤처를 시작하다가 그 사무실에 가면 대전에 아직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데 사무실에 가면 이렇게 뭐 냉장고에 음료수를 가득 채워놓고요. 그 옆에는 뭐 라면도 이렇게 뭐 종류별로 쌓아놓고 과자도 갖다 놓고 직원들이 그 언제나 이렇게 먹으면서 좀 회의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분위기가 뭔가 대학과 같은 분위기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부품의 코스트다운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엔지니어들도 이제 구매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부품을 좀 싼 걸로 우리가 써야겠다라는 원가 의식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자율주행 카트가 대당 3천만 원에 팔리는데 그럼 굉장히 고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원가 의식을 갖고 부품을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그 마인드 자체들이 엔지니어들이 이런 원가 의식을 가지면 굉장히 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매 부서는 개발하는 개발 구매부터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카트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1위 정도 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호텔에 컨시어지 로봇을 또 납품을 해서요. 로봇이 룸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고 자기가 호스를 찾아가서 룸 서비스를 해주는 알리바바가 지금 홍저우에서 그 알리바바 호텔을 하는데 거기에 역시 그 알리바바가 자기네 그 무인 로봇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 같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역시 그 트위니 지금 자율주행 카트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안내해주는 로봇이 LG전자에서 만든 게 있는데 아마 곧 있으면 트위니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이마트의 자율주행 카트가 한 50개 정도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이 많은 점포 위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월마트에도 지금 납품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역시 그 보세창고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세청 보세창고에도 30개 정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 고도화를 하려고는 베트남에 좀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구매 혁신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고 PCB를 전 세계에서 한 4위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덕전자를 제외하고 이수 팻사시스나 뭐 신텍이나 그 정도가 한 3위권을 형성하는데 그 정도 매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1년에 90명 정도로 신입사원을 뽑는데 90명 중에서 한 80%죠. 72명 정도가 SE를 뽑습니다. 그래서 SE가 뭐냐면 세일즈 엔지니어라고 그러고요. 기술 영업 파트를 뽑는데 그러면 이 72명이 대부분 삼성반도체나 SK 하이닉스의 이 PCB를 납품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대기업이랑 협력업체니까 삼성의 내가 담당자가 되고 SK 하이닉스의 담당자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청주의 신텍이라는 회사를 이제 내후년이나 내년에 입사를 하시면 거기서 기술 영업을 해요. SE를 해요. 그래서 내가 삼성의
평택공장, 뭐 삼성의 화성공장, 삼성의 기흥공장 담당을 하고 SK하이닉스의 청주공장, 뭐 SK하이닉스 이천공장 담당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 2년 정도 지나면 그쪽에서 오파가 옵니다. 우리 회사에 자리가 있는데 혹시 이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파가 오면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니까 삼성이나 SK에서 여러분들한테 오퍼를 한다라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택에 입사를 했는데 2년만 지나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2년 있으면 삼성이나 SK에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신택 같은 데 가서 한 2년 근무하시다가 삼성이나 SK에 경력직으로 가시면 되고요. 또 신택만 하더라도 삼성이 지금 시안에 반도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입사를 하게 되면 저 8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바로 중국지사로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시안 담당을 시키기 때문에 뭐 중국어 좀 잘하시고 이런 분들은 신택에 가시면 바로 신입사원 때 시안에 보내니까 굉장히 좋으시답니다. 이 회사의 인재상을 보시면 나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니까 변명을 할 필요가 없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동료를 형제자매 대하듯이 대한다. 그래서 신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재상이 이겁니다. A man of integrity. 무슨 뜻입니까? A man of integrity. 무슨 뜻이에요? A man of integrity. 아시는 분? 진념을 가진 자? 보다는 권인서 씨가 맞추셨네요.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표리부동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 권인서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또 윤희진 씨는 또 인간의 진실성, 그래서 뭐 인간까지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진실한 사람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가시면 그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이제 서울에서 가시면 한 달에 방세 5만 원만 내시면 인터넷, 뭐 전기요금, 뭐 세탁, 빨래 다 해주고요. 여기서 하루에 4끼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뭐 야근하시면 심야에도 밥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 웰스토리에서 그 케이터링을 하기 때문에 식사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여기 신택에서 제주얼 신입사원을 뽑았을 때 그때도 한 87명을 뽑았었는데 제가 14박 15일 동안 그 합숙하는 데 가서 신입사원 입문교육, 운영위원을 하면서 이 친구들하고 14박 15일을 제가 먹고 자고 해서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때 또 들어가면 여러분 입사하는 순간부터 연수과정부터 다 그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 아니고 사회인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 하나하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탈 코스트 뭐 오브 오너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매 혁신에 대해서 부가가치 활동을 추구를 하는 거고요. 전략적으로 역할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청업체다라고 해서 뭐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윈이라는 파트너라는 거죠. 파트너십. 그다음에 구매 인력의 인적 자원 개발을 해서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실 때 유엔이 좀 굉장히 많이 그 혁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엔의 구매 관리관이 부패와 부정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반기문 총장이 여성 조직으로 좀 바꿨어요. 구매 관리관들을. 그리고 나서 굉장히 구매하는 과정이 유엔이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그 에인트호벤이라는 도시에 가시면 뭐 축구도 유명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세계적인 그 필립스의 네덜란드 본사가 에인트호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2번 갔었는데 구매 부서를 가니까 여직원들이 다 구매를 하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제가 갔다 와서 저희 부서의 신입사원도 여직원을 많이 뽑았는데 확실히 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구매는 왜 여자분들이 잘하실 수가 있냐면 일단 영업사원들하고 뭐 저녁을 먹는다라든가 뭐 술을 먹는다라든가 뭐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좀 클린하다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이 구매 직원하고 영업사원하고 너무 친해도 안 되지만 안 친해도 안 되지만 너무 친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구매하시면 굉장히 전문직으로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공대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는 공대 다니는데 연구소 가기 싫고 공장 근무는 더 싫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구매 부서는 대부분 본사에 있습니다. 본사.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구매 파트도 여러분 뭐 울산 공장이나 아산 공장에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양지동 본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삼성동에 이제 현대가 본사를 짓게 되면 당연히 거기 삼성동에서 근무를 하겠죠.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대자동차를 들어가시면 삼성동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난 퇴근하고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평일날 그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양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시면 그래서 강남까지 오려면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뭐 거기서 8시에 퇴근을 하시면 여기 강남 오시면 10시간 넘죠. 그래서 필립스 같은 세계적인 회사들도 구매 부서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잘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할 때 필요한 역량은 뭐냐? 핵심 역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급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있어요. 그 드림패스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동국대학교 핵심 역량 6가지 역량 중에 대인 관계 역량이 있습니다. 이건 공급사 관리, 뭐 글로벌 소싱, 또 뭐 구매 발주 품위 및 계약 관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해야 되니까 이런 거에 다 대인 관계 역량이 들어가고요. 또 제품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구매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대부분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오늘 출근을 했어요. 그렇죠? 9월 23일날 출근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근무는 어디 거라는 거예요? 2021년이나 2022년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나올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를 이제 기획을 하고 개발 부서와 협의를 하고 마케팅 애들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다른 여러분들 동기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냥 가서 나는 오늘의 어떤 일을 루틴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미래를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9월 달에 출근했지만 내년도에 나올 제품, 내후년에 나올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미래를 생각하고 일을 하시면 이게 회사 생활이 뭐 다 즐겁지는 않지만 또 나름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하시면 굉장히 회사 생활이 재밌습니다. 또 글로벌 소싱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 출장도 많이 나가시죠. 프로세스 개선, 물량 통합, 구매 발주 품위 계약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가시면 요즘은 다 그 셉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뭐 세바알3를 쓰든가 아니면 이 세바알3에 하나라는 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세바알3에 하나라는 한국 명칭이 들어가서 이 ERP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또 오라클의 11i를 쓰기 때문에 셉에서 나온 세바알3를 쓰시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바알3의 오토 버전을 씁니다. 그래서
세바야3 하나, 뭐 세바야3, 세바야3 오토가 있고요. 오라클의 11i 대부분 이제 미국계 회사들이 그걸 하고 있고, 세븐 독일계 회사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MRP나 BOM을 돌려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일이 뭐 숫작업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쫙 그 프린트 한번 돌려가지고 숫자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일괄발주가 쫙 돼서 뭐 협력업체까지 또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최저 가격 평가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구매 품목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 증명 역량에서 보자면 품질, 퀄리티, 그다음 가격, 코스트, 납기를 우리가 딜리버리라고 그러는데요. 이 QCD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협력사와 우호적인 관계와 원가 절감, 무역 지식, 자재관리 능력, 원부자재 가격 변동, 트렌드 파악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밸류라는 거는 어떤 품질의 밸류라는 건 뭐라 그래요? 퀄리티분의 이렇게 되죠. 품질을 가격으로 나눈 게 밸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퀄리티가 좋아지면 당연히 밸류가 좋아지겠죠. 또 프라이스가 작아지면 당연히 밸류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질을 좋게 하든가 가격을 싸게 하든가 이제 이런 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QCD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이제 전략 구매에서는 이 협상이라고 그러죠. 니고시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협상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얼마나 내가 가진 카드를 안 보여주고 남의 카드를 리딩하는 게 있어야 되나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발주량을 많이 해서 뭐 100만 개, 1000만 개 애플이나 삼성처럼 이렇게 물량을 하게 되면 물량을 해서 굉장히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식당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대관령에 있는 배추밭을 밭재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싸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잘하는 업체한테는 당근과 또 좀 못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는 당근과 캡직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결제 조건 유리하시게 하는데요. 현금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좀 여유가 있으시면 현금 결제해 주시면 어느 회사보다 여러분한테 많이 빨리 좋은 자재를 갖다 주니까 이건 제조업을 하시던 서비스업을 하시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현금 거래하시면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걸 갖다 줍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5번이 나타났어요. 현금보다 아예 미리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오지도 않았는데 통장에 입금을 해주시면 더 좋아합니다. 예. 서양 애들도 그렇습니다. TT in advance 물건 받기 전에 미리 전신한 송금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TTN의 30days라는 건 물건이 부산항에 들어왔어요.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30일 안에 여러분들이 현금 싸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LC를 열지 않아도 되니까 LC 여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요. 또 거래가 어느 정도 우량한 기업이라면 LC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서로 아니까. 그래서 TT in advance나 뭐 TTN의 30days 또 아니면 우리가 COD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캐시 온 딜리버리라고 하는데 뭐 국내에서 영업을 하시던 해외에서 영업을 하시던 간에 이 캐시 온 딜리버리가 가장 좋습니다. 물건이 오면 바로 현금 주는 거 이거마다 더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어음을 뭐 3개월 준다, 4개월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굉장히 중소기업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우리가 외환 업무에서 많이 배우는 게 LC 조건이죠. 뭐 바이어스 뭐 유전스냐 아니면 쉬퍼스 유전스냐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LC 조건들 하죠. 뭐 백투백 LC도 해보시고 그러는데 LC를 열지 않는 조건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실 때 블러핑도 필요해요. 내가 가지지 않는 카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블러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러핑을 너무 자주 하면 바닥에 드러나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한 번 정도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1년간 여러분들이 가격은 유지해 주는 게 협력업체랑도 상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자재가 올랐다고 뭐 올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식당 같은 경우도 뭐 배추 가격이 올랐다, 호박이 올랐다 그러면 또 가격을 올리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자기가 어려움을 참고 그냥 가격을 고수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1년간 단가를 유지한다. 유니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다는 거. 실제로 이 블러핑에 대한 걸 이제 게임 티오리를 개발하신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블러핑이라든가 게임 이론이라든가 이 사람이 지금 체스를 두고 있는데 내가 그 다음에 폰을 잡을 건지 아니면 뭐 체크메이트를 할 건지 이 사람이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 달려 있겠죠. 이런 것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게임 티오리하고 법경제학을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어떤 이 행동경제학 쪽이 굉장히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책을 좀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들 학부생들이시니까 그런 강의를 좀 많이 들으시면 나중에 구매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구매 역량을 보시면 개발 구매는 초기 개발 단계부터 구매 보사가 참여를 하고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한 벤더한테 받는 걸 솔 벤더한테 받는다고 그러고요. 여러 군데한테서 견적을 받는 걸 멀타이 벤더한테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펄체이싱 오더라는 건 말 그대로 오더를 발행한다. 그래서 이슈잉 오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주라고 그래요. 너 발주 몇 개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백록이라는 건 미납입니다. 10,000개를 발주했는데 5,000개가 한 번에 실리고 5,000개가 남았으면 5,000개가 더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5,000개 남아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백록이 5,000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류를 저희가 작스라고 그러고요. 이 서류 작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하시려면 뭐 다른 거 못 하시고요. 엑셀만 잘하셔도 퇴근 굉장히 일찍 하세요. 그래서 피벗 기능이라든가 펑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만 잘하시면 굉장히 퇴근 일찍 합니다. 파워포인트 거의 쓸 일 없습니다. 구매는. 그래서 엑셀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보시면 일반적인 우리가 커머셜한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가 들어가고요. 뭐 값과 을이라고 그러죠. 제품과 서비스와 뭐 가격이 들어가고요. 거래 조건, 공급 시기가 들어가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가 있느냐. 이 귀책 사유가 들어가 있고요. 검수 및 품질 검사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연이 됐을 때는 지연 이자하고 지체 보상금을 어떻게 할 거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요즘은 이제 서울보증보험증권에서 담보에 대해서 보험을 들게 되면 뭐 금형을 여러분들이 3억짜리를 샀는데 금형이 뭐 불량이다 그러면 그 3억에 대해서 보증보험증권들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요. 서울보증보험은 3억을 우리한테 줬으니까 그 납품한 업체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지는 또 이 보안 및 비밀 유지 조항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NDA라고 그래요. NDA. 말 그대로 그냥 비밀 유지 각서입니다. Non-disclosure agreement. 어디 가서 뭐 내가 너희랑 거래한 거에 대해서 블라블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데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계약서는 여러분들이 서명을 받으셔가지고 공증까지 받아두시는 게 좋고요. 항상 뭔가 납품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판매 쪽이라면 세일즈 슬립이라고 그래요. 판매 매출 같은 경우에도 항상 고객사한테 여러분들이 서명을 받고 내가 물건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서명한 거를 갖고 계시는 게 나중에 서류가 분실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재판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리해지니까 서류 같은 거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바코드를 찍게 되면 더멀 페이퍼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멸지로 나오면 그게 글자가 시간이 지나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가멸지로 받은 영수증은 항상 카피를 띄셔가지고 복사본을 갖고 계셔야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래는 서류를 남겨야 된다. 그다음에 ECN이라는 건 Engineering Change Notice라고 해서 개발하는 부서에서 설계 변경서를 자꾸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리비전 1, 리비전 2가 오게 되면 최신 버전을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나중에 줄 때는 일단 작업을 해라 그러면 서로 안 되니까 이건 항상 문서로 여러분들이 받아놓으세요. 받는 사람도 문서가 있어야 되고 주는 사람도 문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약 이행 보증서와 입찰 보증금, 또 손실, 손해배상이 됐을 때는 당연히 재판을 가죠. 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서류 작업을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지만 배임이라든가 직무유기가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일을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요즘은 또 기업이 이 CSR과 CSV에 대해서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요거는 보시기에 제일 좋은 자료가 이 다우존스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라고 해서 DJSI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기업이 DJSI 월드 지수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DJSI 아시아 퍼시픽 지수에 들어가는지 DJSI 코리아 지수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고 뭐 월드 지수에 들어가면 가장 좋겠죠. 뭐 삼성전자가 월드 지수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월드 지수고요. 그래서 이건 DJSI가 다우존스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를 치시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가는 기업이 아시아 퍼시픽 지수인지 코리아 지수인지는 아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을 한다라는 게 다우존스가 공인을 하는 지수이기 때문에요.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다우존스 월드 지수에 삼성전자가 들어갔고 아모레 퍼시픽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회사를 설령 모른다 그래도 굉장히 지속가능 경영을 하니까 굉장히 오래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많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블랙 타이거라고 그러죠. 블랙 타이거. 이 블랙 타이거 새우를 베트남에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박싱을 해서 오는데 이 박싱 작업을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여기 이제 와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 타이거나 아니면 프론이라고 그러는 좀 커다란 새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블랙 타이거나 프론을 작업을 해서 들어올 때 그러면 베트남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저 작업을 해서 보내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이거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CSR이나 이런 쪽에 가셔가지고 면접 보시면서 구매도 이게 해당이 되죠. CSR이 뭐 협력업체하고도 상생을 해야 되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면접에서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기서 계속 일을 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학교를 간다 1번 일을 하게 한다 2번 한번 쳐주세요.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혜빈 씨 1번. 다 1번이시네. 최승현 씨 마이크 되시면 한번 왜 2번 쓰셨는지 최승현 씨 이야기 좀 해주세요. 윤리적인 목적에서는 학교로 보내는 게 맞는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애들을 일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GDP가 32,000불입니다. 32,000불. 베트남 한 3,400불이에요. 우리나라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분의 1로
푸어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시면 얘네들은 학교를 보내야 돼요. 1번 쓰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하루에 일을 해서 뭐 얼마를 벌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얘네 집 가정에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과 이벤트를 보실 때 우리 눈으로 보면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데 뭔가 10분의 1의 어떤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 아이가 일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매크로하게 보시는 어떤 시각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면서 내가 중소기업이랑 거래를 하니까 대기업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중소기업이랑 거래를 하니까 뭔가 불쌍하다라든가 측은지심이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물건을 납품받는 그 제품이나 품질, 뭐 부품이나 여기에 가격에 프라이싱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적인 감정은 완전히 배제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구매 업무하실 때 오래 하실 수 있고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 티어에 올라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월 30일은 추석이기 때문에 휴강입니다. 휴강. 그래서 여러분들 15주 수업을 하시는데 만약에 중간고사 때 저희가 이 수업을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12월 한 4주차까지 수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너무 미쳐지니까 중간고사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12월 뭐 셋째 주나 이렇게 종강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죠. 9월 30일 다음 주 10월 7일 날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금아 국장님이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청년 사업가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K무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 졸업하고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K무브가 20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글로벌 청년 사업가 양성과정이 4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기관평가. 그래서 그 총괄하시는 이금아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좀 들어보시고 저는 좀 그렇습니다. 선택지를 국내에서 취업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좀 선택지를 이렇게 해외에도 좀 선택지를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2, 3학년 때 이렇게 취업 준비하실 때 이렇게 좀 선택지를 많이 가지고 가시는 게 나중에 굉장히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미얀마나 태국에 지금 동국대학교 여러분들 선배들이 한 17명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젊으셨을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그 이클래스를 올려드리려고 지금 비디오를 꺼서 여러분 얼굴로 몇 번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엔 수업이 없고 10월 7일 날 이금아 국장님이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이제 나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커피 하시는 분은 빨리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커피 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